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 작가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작년에 이거 시작했잖아요. 네.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섭외가 들어갔는데 1년 뒤에 출연을 하셨다고. 다울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김현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방송 체질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 직장에 메리츠에 있을 때 네. 아마 3%하고 좀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가급적 좀 자제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 되셨으니까 뭐 밑에도 좀 나가라 동료를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이제 개인들 이제 예전에 리서치 센터 이제 기관 대상으로 좀 했는데 이제 개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다울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도 너무 좋고. 아니에요? 좋죠. 네. 여기 좀 반응을 해주셔야죠. 네, 뭐 사실 뭐 실내가 하나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네. 3월 수출 데이터 확정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네. 이제 15일 딱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오후에 나오거나 네. 그 다음 날 나오거든요, 자료가. 네네. 근데 아침 6시 45분에 그 보고 싶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과연 몇 시에 일어났을까? 우리 또 센터님이 얼마나 갈구신 거예요? 야, 니들 빨리. 야, 너 지금, 너 4시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워낙 열심히 진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다들 열심히.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원래 기본이었어요. 네, 정말 서로 열심히 하고 네. 그랬었던 분위기였는데 역시나 센터장님이 바뀌시니까 기강이 확실합니다. 네. 이게 뭐 들리는 소문에 센터장님 밑에서 2년만 가면 2년만 버티면 어디 가도 성공한다. 펀더멘탈의 전문가가 돼서. 근데 대부분 2년 못 버티고 나간다고. 그렇진 않고요. 뭐 한 4년 한때 친구도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빡센 건 아니고. 네, 엄청 이 전문적인 그 스페셜리스트로 키운다고. 사실 뭐 제가 지금 뭐 조선업종을 말씀드리기 되게 좀 조심스럽지만 네. 이 조선업이라는 게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는 산업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생활하고 딱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게 사실은 웬만한 산업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조선업이라는 걸 하나를 하려면 뭐 화학, 정유, 철강, 운송, 유틸리티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봐야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아무래도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뭐 조선 베스트 채널을 한 번도 안 놓치셨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야구에서는 유현진, 아닙니다. 축구에서는 손흥민 그런 존재라고 이사님 대본을 써주셨어요. 그것 좀 약간 뻥이 좀 가미된 것 같고요. 그냥 네. 좀 오래 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가 기관에 막 조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저희가 2013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한 6년 동안 이 산업이 구조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13년만 하더라도 조선업 그 고용 인력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9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신입사원 안 뽑고 그쵸. 작년에 뭐 올해 뭐 모집한다고 제 친구도 지금 미포에서 일하는데 밑에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 고용 효과도 상당히 크고 네. 특히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이라기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제일 힘든 게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계실 거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여전히 뭐 울산이나 거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 앞에 두고 이 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 애널리스트로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주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저희 조선업은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고 또 빠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에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래 했다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05년이었거든요. 2005년. 예. 그때는 조선이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야, 이거는 뭐 현대중공업은 네네네. 영원할 기업이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럼 바로 시작을. 네네.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조선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안 안 봤던 섹터고 네. 작년에도 사실
좀 기대감은 좀 있어요. 카타르에서 뭐 100척 막 이런 네네. 얘기하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로 뭐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요새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실- 뜨거운 업종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는 조선 회사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현대, 네. 삼성, 대우. 그다음에 뭐 현대사무, 현대미포 이게 아, 저희가 그런 거 다, 말하는 네. 대형 5개 회사라고 하고 네네. 그 위에 뭐 대선조선이나 대한조선 등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대중공업 3사, 즉 현대중공업, 현대사무, 현대미포 거기에 삼성, 대우 이 5개 회사를 저희가 대형 조선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회사들의 작년 합산 신규 수준 목표가 원래 306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306억 달러 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했는데 잘 안 믿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그게 나서 많은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절대적인 감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개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306억 달러면 환율 한 1,150원 계산하면 35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그 조선 5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25조 내외였어요. 그럼 그럼 10배네요. 매출이 25조인데 35조 수주 목표를 잡아놨으니 10년치 감? 예, 아니죠. 1.4배 정도 예, 수주를 더 목표로 잡았으니 에이, 하겠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HMM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컨테이너 운임이 5배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작년에 발주가 된 게 433만 TEU라고 해서 TEU가 뭐냐면 20feet equivalent unit라고 그래서 네. 20피트짜리 박스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나 인천 항만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길이 6m짜리를 TEU라고 하는데 그게 433만 TEU가 작년에 발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하면은 역사상 최고점이 2007년, 2008년 이때죠. 네. 그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현대중공업 100만 원 간다 얘기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네. 그때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가 333만 TEU예요. 그거보다 많이 나온 예, 그거보다 100만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작년에 440억 달러를 했습니다. 306억 달러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수주가 440억 달러가 되다 보니 작년에 주가가 이제 불을 뿜다가 네. 6월 달, 7월 달에 강제 가격이 70%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판 가격 2분기 때, 예, 오른다고. 2분기 때만 제 기억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후판 충당금만 2조 넘게 쌓았고요. 작년에 연간 적자가 3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수주를 하면 뭐하냐 다 적자인데 이러면서 네. 작년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빠졌던 상황에서 올해 연초에 이 조선 5개사들의 수주 목표가 354억 달러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작년 목표가 306억 달러였기 때문에 작년 목표보다 한 18% 높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실제 작년에 수주한 게 440억 달러인데 수주 목표를 354억 달러로 잡았다는 뜻은 수주가 피크아웃한다. 이런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 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발주가 컨테이너선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 이게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LNG라는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호조가 이어지기 힘들다. 한마디로 말해서 컨테이너 LNG 수주 자체가 피크아웃한다. 이 우려로 주가가 연말 연초에 빠졌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네. LNG 시장 예, 속된 말로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전 세계 LNG선 발주가 75척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엔 컨테이너 LNG가 다 사상 최대치였다. 근데 그 중에 65척을 한국이 수주했어요. 오. 근데 올해 YTD로 저희가 LOI라고 해서 이제 가계약까지 포함을 하면 26척 정도가 한국이 이미 받았습니다. 작년이 최고치라고 해서 65척을 수주를 했는데 지금 4월이 안 지나간 시점에서 26척을 했다라는 의미는 확실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는 되게 좋구나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수주 목표를 356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거의 50%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하겠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그 조선 5개사 매출이 25조인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30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매출은 20% 느는데 올해 만약에 그 356억 달러를 하면 환율 1,200원 계산해도 한 4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매출 30조 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매출액의 거의 1.5배에 육박하는 42조, 43조 수주를 한다. 이게 가시화가 된다면 조선주에 좋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수주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전쟁이 터지면서. 절대 규모는 작년보다 넘기는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기업 분석 팀장을 하고 계시는 최강식 위원님이 저희 다올 리서치에 있습니다만. 아, 거기는 뭐 이렇게 잘하는 분들 다 최강식 위원님도 다음에 아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최강식 위원님 모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주가 작년보다 더 많기 힘들다 그러면 피크아웃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잖아요. 잔고를 가져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받아서 지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30조 원인데 만약 수주 목표인 356억 달러를 실제 달성을 하면 수주가 작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설사 잔고가 늘어요. 그럼 조선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급하게 수주할 이유가 없고 만약 강제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성과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 있어 보는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 새벽에 클락슨 인덱스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게 올랐냐 안 올랐냐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데 저희가 계산하기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157에서 158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 올라가고 수주 는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 규모는 작년보다는 좀 빠지겠지만 한국 조선사들이 뭐 속된 말로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여유 있어 하기에는 충분하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드는 그런 그 숙련도가 높은 인력들이 지난 6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뭐 건설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이직을 맞아요. 하셨죠. 삼성중공업에 있던 선배도 엔지니어링 쪽으로 막 이렇게 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2인치 파운드리 공급병목 생기는 그런 느낌. 구조조정 계속 앉아서 구조조정 계속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현대, 대우, 삼성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안 봤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 대우, 삼성 정규직 평균 급여가 7천만 원대 초반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많은 건가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5년 전, 7년 전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사들이 이렇게 지난 6년, 7년 동안 줄여놓은 인력을 고숙련도의 그 하이 퀄리티 인력들을 모시고 올 만큼 충분한 어떤 그런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아마 조선사들은 워낙 호황과 불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규직을 엄청 늘리기보단 아웃소싱이나 외주 하청 이쪽으로 가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뭐 급여가 절대적인 금액 7,300만 원이 상당히 높은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 조선업의 과거 한 20년간의 급여 체계를 보면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년 좋았고 올해도 지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어게인 2005, 6, 7이다. 아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5, 6월 달만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쓰고 뭐 세미나도 많이 나간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억하실 때 2006, 7, 8년이 역사상 다시 오기 힘든 초호황이었거든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전 세계 발주가 얼마였냐? 341억 달러였어요. 전 세계 발주가. 근데 2007년에 발주가 얼마냐? 2,628억 달러였습니다. 8배 늘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한국 조선업계가 2007년에 수주한 금액이 955억 달러, 1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4배가 늘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그래서 2013년이 매출이 피크였거든요. 그때 현대, 대우, 삼성의 각각 정규직이 평균 15,000명씩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9,000명 내외입니다. 각 사별로. 그럼 6천여 명이 다른 데로 가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0% 구조조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역사상 피크가 2,628억 달러인데 작년 발주가 1,110억 달러입니다. 40% 수준입니다. 올해 예상하는 게 한 8,900억 달러 정도 보거든요. 전 세계 발주가. 근데 제가 아까 한국 조선사들 수주 목표가 356억 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한 40% 마켓쉐어를 가져와야 달성 가능한 거겠죠. 전체 발주가 한 870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은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요. 중국은 사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희가 선박의 4대 선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가스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크선이 그냥 고체 원자재 운반 선박. 가장 싸구려고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철광석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때려 담아서. 석탄, 철광석, 곡물 같은 거 운반하는 게 벌크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 액체 제품을 운반하는 게 탱커라고 그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TEU,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나가는 배가 컨테이너선. 네. 그리고 LNG, LPG를 운반하는 게 가스선입니다. 네. 이 순서대로 고가 선정이고 비싸요. 근데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선 당연히 벌크 탱커보단 컨테이너 가스선이 하이엔드 선정이고 단가가 높고 어려우니까 경쟁력이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컨테이너 LNG가 엄청 나왔죠. 네. 그러니 한국이 많이 했습니다. 네. 올해는 컨테이너가 더 나오기 힘들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NG는 계속 좋죠. 네. 그러니 마켓 셰어 측면에서는 저희도 40%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작년에 1110억 달러고 올해가 한 900억 달러 내외라고 치면 그 과거 피크였던 2007년에 2628억 달러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면 얼마일까라는 건데 물론 저희가 2007년에 레벨이 다시 온다면 저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조선주나 기자재를 사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는 한 2025년 정도나 돼야 확실하게 진짜 이거는 초호황은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호황이다라고 많이는 인정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과도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죠. 좋긴 좋은데 2007년 수준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이제 2025년을 그러면은 기대를 갖고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일단 뭐 LNG는 앞에 출연하신 분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아까 제가 호황이 2006, 7, 8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발주한 배들이 언제 건조가 됐을까? 2008년 말부터 2011년 사이에 건조가 돼서 선주한테 납품을 했을 겁니다. 그 배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한 13살 13살. 내외겠죠? 네. 네. 그러면 2025년이 되면 한 16살, 17살로 갈 겁니다. 몇 살까지 사나요, 보통? 선박은 보통 25년은 씁니다. 아. 근데 지금 뭐 EEXI, 뭐 CII 무슨 이상한 네네네네. 용어의 환경 규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후선이 갈수록 메리트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 두 분께서 선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아직 남은 선령이 절반이 남아있는 배를 버리고 새로 발주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다가 쓸 때까지 쓰다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시겠어요? 일단 비싸니까 쓸 때까지 써봐야 그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가 맞물리고 환경 규제든 아니면 이런 모든 시기가 맞물리는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25년부터는 그런 교체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미 빠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체 발주가 나온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25년부터는 뭐 완만하게 한 1,400~500억 달러는 매년 나올 수 있는 마켓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고 만약에 1,4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 환율 1,1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뭐 한 156조, 155조 이 정도 발주잖아요. 그때도 한국이 뭐 35%, 40% 점유율이라면 뭐 50조, 60조 수주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매출이 30조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성장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도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2025년 전후가 아닐까. 그게 빨라질수록 좋겠죠. 네. 사실 이제 그 이슈가 여러 번에 몇 년에 걸쳐서 사실 많이 이슈화가 됐었어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는 좀 실망으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가 규제를 시행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런 CO2 배출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있다. 그 선박을 언제까지 퇴출하다라는 강제 규정이 들어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선박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하게 되고 CO2 배출 규제 때문에 노후선들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왜 배가 천천히 가야 연료 소모도 줄고 연료를 적게 떼니까 CO2 배출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4대 선종의 평균 운항 속도가 12노트, 13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평균 속도가 이게 한 25km, 26km 정도입니다, 시속.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느리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엔진에 무리는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에 직면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지금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린다면 그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가 있죠. 아마 IMO 2020. 그때 난리였잖아요. 네. 2020년 네, 지나면 맞습니다. 배 못 다닌다. 네, 뭐 네, 다시 개조를 다 해야 되는데 새로 네. 했는데 근데 뭐 그게 없다 페널티가 없다면서요. 뭐 국가마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효과가 솔직히 체감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 로직이면 황산화물 배출을 기존 3.5%에서 0.5%로 7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벙커유를 쓰고 있는 구닥다리 배들은 다 퇴출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급여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CO2 배출 규제 당연히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어쨌거나 친환경이라는 건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6월인가요? 그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 산하에 MEPC라고 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76차 회의에서 기존 선박에 대해서 CO2 배출 규제랑 연비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를 쾅쾅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발효가 되는 게 올해 11월 1일이에요. 11월. 예.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그 MEPC 77차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 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라든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대한 일종의 엄밀한 페널티가 명문화된다면 촉발이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작년 6월에 있었던 76차 회의 결과에서도 이 CO2 배출 만족 못하고 연비 나쁜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등급을 나눌 뿐이지 이 D등급 이하 선박을 몇 년까지 퇴출한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고 그걸 빼더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 배를 25년까지 쓰고 싶은데 내 배를 못 쓰게끔 강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 이후에 큰 업황을 결정하는 게 올해 11월이랍니다. 아, 꼭 그 아까 IMO 산하에 무슨 MEPC 예, 네, 예, 네. 그 위원회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강식 위원이 써주겠죠. 예, 그럼요. 네. 써줄 겁니다. 11월달에 그 다울 투자증권 그 조선 관련된 보고서를 잘 보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 질문이 이거 사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니 수주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왜 계속 적자인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선가가 올라간 게요. 네. 2020년 중반부터 올라갔습니다. 아, 예, 그전에 자, 네. 그럼 지금 클락슨 아까 말씀드린 신조선가 지수 매주 토요일 새벽에 네. 발표되는 지수가 157포인트고요. 중고선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210포인트입니다. 참고로 2020년 말에 네. 그러니까 1년 반 전이죠. 중고선가 지수가 제 기억으로 96인가 그랬고요. 96이 210이 된 겁니다, 지금. 급등했네요. 예, 중고선이 먼저 올랐죠. 네. 신조선가 지수가 126포인트였어요. 네. 126이 157 됐고 아마 이번 주에 158이 될 겁니다. 그럼 대충 한 30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럼 한 24% 정도 성과가 오른 겁니다. 네. 평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성과로 수주를 받으면 이게 강제를 잘라서 원가에 투입돼서 매출로 인식하는 건 지금이 아니죠. 예. 2년 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에 수주했던 선박들, 특히 20년에 수주한 선박은 올해 매출에 반영되거든요. 그때 125, 126 성과일 때 수주받은 겁니다. 근데 작년 6월 달에 강제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톤당 후판이 네. 평균 60만 원 내외였는데 지금 거의 뭐 100만 원, 110만 원 얘기를 하죠. 네. 선박의 제조 원가에서 평균적으로 후판이 2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60만 원이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대략 70% 인상된 거잖아요. 이걸로만 원가가 14%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는 낮은 성과에서 받았는데 막 건조하기 전에 원재 원가가 가격은 오른 거죠. 올라갔고. 네, 그래서 충당금을 쌓아서 작년에 적자를 대부분 기록을 했지만 원오프 요인을 빼고 나면 작년에 실제 적자는 7천억입니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도 원오프를 다 빼고 일회성을 빼고 보면 한 2% 정도의 조선사업부 영업이익은 냈어요. 근데 지금 성과가 126이 157, 158이 됐고 가장 중요한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받은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는 건 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아주 멀었네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저희가 예상했거나 조선사들이 작년에 충당금을 설정했을 때보다 후판가가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1분기에도 그런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으면 뭐하냐 적자가 나는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금 수주가 지금 실적이 아니라 2년 뒤, 2.5년 뒤의 실적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후판 가격보다 2년 뒤가 더 크게 오르지 않고 성과가 여기서 이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아마 2023년에 흑자, 2024년, 2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 PBR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닝, 지금 실적은 과거에 수주받은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PER로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못하니 북밸류 기준으로 해서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걸 다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전통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싸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현대중공업이 제가 오늘 종가는 못 봤는데 아마 시가총액이 한 13조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작년 말 자본 총계가 제 기억으로 5.6조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PBR이 2.4배란 소리거든요. 제 기억으로 대우나 삼성은 한 1.3배, 미포가 한 1.6배, 현대가 2.4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사실 1.5배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업종이거든요. 근데 현대라고 하는 대장 회사가 그걸 넘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과거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쓸 수 있냐 없냐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최강식 위원이 뭐 PCER이라는 밸류에이션을 지난주에 자료를 쓸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뭔가요? 저는 전혀 PER, PEGR은 아는데 뭐 PER은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냥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 PBR은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근데 PCR이라고 주장을 하셨던 자료를 보면 네. 지금의 수주를 받은 물량의 기대 이익 그거를 PER 개념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어찌 근데 보면? 이제 그게 네. 어느 경제학 이론이나 재무 이론에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강식 위원님이 열심히 세미나 다니시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세계 최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크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면 전혀 손이 안 나가는 그런 맞습니다. 업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뭐 수주 비싸게 많이 받아놨으면 결국 실적은 좋아질 거니까 네. 그걸 땡겨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또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지금 수주 받아서 2024년, 25년 실적이 좋아진다고 치자. 언제는 안 그랬냐. 항상 실적 좋다고 했다가 원가 올라가서 또 충당금 쌓고 기껏 선박 잘 만들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에서 대규모 충당금 나와서 적자 나고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지난 2008년 이후 거의 15년간 맞습니다. 자본시장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선사들 현대, 대우, 삼성 네. 뭐 사모나 미포나 아예 해양 플랜트를 사실상 안 하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잔고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거의 없어요. 재작년이니까 삼성이 이제 다 털고 네. 삼성은 아직 잔고가 있고요. 아직 있습니까? 네, 대우하고 현대는 아예 그 뭐 해양 생산 설비는 최소한의 물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양 플랜트가 예전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수주한 거의 상당 부분이 컨테이너 선하고 LNG 선이기 때문에 그건 성과가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다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2년 뒤에 강제 가격이 어떨 거냐에 대한 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뭐 과거 5년 전, 7년 전보다는 이익의 가치성은 조금 높아진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밸류에이션에 가정이 좀 몇 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판가가 많이 튀면 안 되고 첫 번째.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주도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정 없는 전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PER은 사실 가정이 없어요? 네, 내년도 전망이잖아요. 네, 내년도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저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지 화가 많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선이 지금 사실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배를 만드는데도 좀 그렇지만 뭐 LNG선 하면 이제 본행제나 이런 쪽 기자재 이런 쪽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몇몇 업종들은 또 구조조정돼서 날아간 종목들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승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업체와 이제 기자재 이런 쪽 관심이 많은데 기자재 쪽도 한번 좀 얘기해 제가 뭐 특정 기업이 어떻다라고 검증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셔도 되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전 세계 LNG 교역량이 얼마였을까? 3억 8,100만 톤 정도가 트레이딩이 됐거든요. 근데 LNG라는 게 사실 그 혼용하시는 게 LNG랑 천연가스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겁니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낼 때 기체 상태로 보내냐 액체 상태로 보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간다. 그냥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생산된 기체를 고압으로 쫙 보내면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PNG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저 호주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갖고 오려면 파이프 연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생산지에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액화 플랜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강제로 마이너스 163도로 얼리면 액체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LNG선으로 실어와서 소비지에서 그걸 받아서 기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LNG거든요. 네. 그러니까 PNG와 LNG의 차이는 천연가스를 어떻게 운반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PNG면 저희 조선은 상관이 없죠. 파이프라인 네. 설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LNG가 중요한 건데 그 LNG를 보내려면 생산지에서 액화 터미널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액화 플랜트 전 세계 용량이 4억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레이딩 볼륨은 3억 8,100만 톤이었는데 전 세계 액화 처리 용량은 4억 5천만 톤이다. 더 많네요. 그러면 대충 가동률이 한 85% 되는 거죠. 네. 근데 유럽이 1년에 쓰는 천연가스가 한 4억 톤 정도 돼요. 이 천연가스라는 건 PNG, LNG 포함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3억 8,100은 LNG고요. 네. 근데 유럽은 거의 9대 1로 PNG, LNG예요. 그러면 유럽이 대충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한 3억 6천만 톤 가까이를 PNG로 수입하고 있었다. 네. 그 중에 45%가 러시아였다. 근데 이게 결국 러시아 거를 이제 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쓰진 못합니다. 지난 3월 7일에 EU의 그 리파워 EU라고 하는 법안, 요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던 PNG 대신에 LNG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떠다니는 LNG 선이 몇 척일 것 같으세요? LNG 선. 전 세계 작년에 다니고 있는. 70척 수주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75척 발주가 됐고 75척? 65척을 한국에 수주했습니다. 1년에 이게 10년, 15년이라고 하니까 한 700척? 전 세계 배가 몇 척일 것 같으세요? 전 세계가 이게 계산이 안 돼. LNG는 한 1,900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3억 8천 톤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주 기준으로 전 세계 LNG 운반선이 687척입니다. 거의 맞췄네요. 아니 많이 됐죠. 네, 700척이라고 그리고 했잖아요. 그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돼 있는 배가 10만 3천여 척이 되고요. 이 중에 카고 베슬, 화물 운반선이 한 6만 3천 척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000톤급 이상의 재화 중량,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벌크 탱커 컨테이너 가스를 합치면 대략 2만 8천여 척 정도 됩니다. 네. 그럼 6만 3천 척 화물선 중에 2만 8천을 빼면 한 3만 5천 척은 10,000톤급 이하의 작은 배들이죠. 이거는 글로벌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의 풀은 그 2만 8천여 척의 풀 중에 얼마나 교체되고 뭐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687척이 3억 8,100만 톤을 실어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척당 평균적으로 한 60만 톤이 조금 안 되는 물량을 실어 나른 거죠. 실제 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2026년까지 네. 전 세계 LNG 생산 플랜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게 1억 4,100만 톤 용량이에요. 많이. 근데 작년에 3억 8,100만 톤이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2026년까지 1억 4,100만 톤의 새로운 생산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건대 매년 LNG는 8%씩 수요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럼 작년에 3억 8,100만 톤의 8%면 3천만 톤 정도가 느는 거죠. 이게 한 4, 5년 늘면 1억 4,100만 톤이 다 수요가 흡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 26년까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 유럽에서 유럽에 러시아 PNG 대신에 LNG LNG를 쓴다. 사온다면 네. 그 LNG 운반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만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3억 8천만 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전 세계 볼륨이고. 네. 예, 그- 유럽이 지금 4억만 톤 정도를 쓰는데 그 천연가스 전체가 4억 톤. 네. 근데 그중에- 거기 90%가 PNG니까 네, 그 중에 45%가 러시아. 45%가 러시아구나. 예, 그럼 뭐 한 1억 한 4천만 톤 정도 되겠죠? 그럼 1억 4천만 톤을 단순하게 나눠보시면 한 척에 60만 톤 실어 나른다. 그러면 대충 뭐 한 230척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럽이 어디서 사올까요? 미국이요. 가깝죠. 네. 그리고 미국 미국 동부에서 바로 오른쪽 아. 대서양을 통해 가면 유럽으로 도달합니다. 안 가봐서.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이쪽에서 네, 위로 가면 되죠. 그쪽에 좀 아프리카 쪽에 좀 많다고. 그러면 뭐 카타르에서 한국 오는 거리나 호주에서 한국 오는 거리에 비해서는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 다 러시아를 LNG로 대체한다는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로 봐서 항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100척에서 120척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기대를 하는 우리가 거고. 한 70% 정도. 그러니까 기존 수요 말고 플러스 네. 알파가 되는 수요겠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3천만 톤씩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면 기본 50척이 필요하겠죠. 근데 한국 조선 업계가 전 세계에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5개밖에 없어요. 중국의 후동중화라는 네. 회사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입니다.
여기에 작년 말에 뭐 중국의 강남조선이나 대련조선이 자국 발주로 들어오긴 했는데 수주를 받은 것이 건조한 건 아니거든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뭐 보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63도로 액체로 만들어서 실어 날아야 되는 배기 때문에 네. 이 방의 온도도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오차로 유지해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배를 네. 그 안에 탱크 온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한국 조선 4사, 현대, 현대사모, 삼성, 대우 합쳐봐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도크가 암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최대 60척에서 65척이 한국 조선사들이 LNG를 건조할 수 있는 캐파이지 않을까. 근데 작년에 65척 수주했다고 했고 지금 26척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만 꾸준해도 LNG선은 사실 지금 성과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LNG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오면 여기서 뭐 만약에 10% 영업이익이 나도 다른 선 중에서 하나도 돈을 못 벌어도 평균 5% 영업이익률 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자재 중에서도 이 LNG 사이클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 업체 상당 부분이 지난 6년 동안 많이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의 조선사들의 수주가 확실히 되는 사이클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 기자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랠리를 좀 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암병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캐파를 그 정도 되면은 좀 늘릴만도 한데 이게 참 조선하고 건설의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똑같은 수주 산업이고 똑같이 원유 쇼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공장이 있는 회사가 조선, 공장이 없는 회사가 건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것은 공장을 갖춰놓고 그 공장에서 수주받은 순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건설은 수주를 받으면 각각 현장에 설비 인력 투입해서 끝나면 이동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 뭐겠어요. 고정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조선은. 아무리 이쪽 선종이 좋다고 해서 이쪽 캐파를 늘렸다가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6년간 그렇게 구조조정을 피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LNG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LNG만 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LNG만 건조한다 이래버리면 탱커나 컨테이너선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섣불리 뭐 증설을 한다거나 또 그런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캐파에서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본행지 업체도 사실은 받는 거에 비해서 어닝이 마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본행제나 아니면 엔진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납품을 해서 설치 기준으로 매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 조선사들이 LNG선 인도량이 몰려있는 게 2024년이에요. 2024년에 인도 예정 촉수가 61척입니다. 그러면 본행제들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요? 2023년입니다. 내년이겠죠. 그럼 올해는 작년에 LNG선 수주를 많이 받았지만, 예, 그게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게 올해일 거고, 예, 실적은 올해 하반기 내년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선사들이 적자를 보는데 아무리 그 CR이라고 하는 커스트 리덕션 압력이 없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죠. 예, 캡티브가 적자를 보는데 제가 오피 마진을 20%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LNG가 거의 포화 상태인 만큼 발주가 나오는 사이클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상 딱 두 개 회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본행제 시장이고 네. 말씀드린 대로 60척에서 65척을 한국이 꾸준하게 수주할 수 있는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신다면 LNG선 한 척당 한 7에서 8%가 본행제예요. 그럼 LNG 그 성내 성과가 있을 테니 그거 계산해 보시면 7% 하면 예, 그러면 이 두 회사가 1년에 수주를 얼마큼 하겠구나라는 건 계산이 되지 않을까. 뭐 어림잡아서 한 1조 3천에서 1조 4천 정도까지 사이클은 올 수 있겠죠. 대형 조선사들 마진이 개선되면서 같이 좋아질 거다. 그렇죠. 일단 대형 조선사들이 턴어라운드하는 시기 때 예, 상당히 뭐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냥 좀 그래도 괜찮겠죠. 저희가 지금 각도기님이라고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 모드로 돌변하셔서 아까 그 선가 이야기 할 때 그 PCR, 요거 얘기할 때 네. 이제 강제 가격이 중간에 변하면 네. 원가 연동은 안 되는지 막 예를 들어서 뭐 선물 거래를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안 되는지. 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모든 계약이 달러 베이스예요. 네네. 근데 지금 수주 받아도 달러가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예, 건조 과정에서. 네.
근데 지금 견적할 때 환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1,200원에 수주했어요. 네. 2억 달러를. 네. 그럼 2,400억 원에 수주한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는 실제 뒤에 들어와요. 네. 계약할 때 뭐 선수금 들어오고. 그럼 그때 가서 그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그냥 앉아서 적자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사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환. 선물한 매도는 합니다. 그래서 네. 환은 픽스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원가 같은 경우 후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포스코나 이런 업체들과 뭐 반기 단위 협상을 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사들이 계약을 할 때 발주자랑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2 이상 커지면 연동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사들도 예량 원가를 반영을 합니다. 지금 수주 받지만 강제를 사는 건 2년 뒤 거고 그때 원가가 들어가니까 지금 대비 그때 강제 가격이 얼마일 건지 예상을 해서 견적에 반영을 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면 손익은 달성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을 튀어버리면 작년처럼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차이가 있겠죠. 예, 뭐 사실 좀 그 부분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철강사가 아시아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후육이라는 어떤 엄청 두꺼운 판이 네.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조선사의 숫자가 훨씬 적고 철강사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협상력이 사실은 철강사에 많이 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뭐 조선사가 갑인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조선사가 물건 구매를 사는 하는 사람이 거니까요. 갑인데. 근데 작년에 좀 특이 사항이 있었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예, 철강 산업 규제를 좀 많이 했고 특히나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한국 조선사들의 무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가격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 그럼 중국산 비중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게닝 파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철강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중국하고 일본 후판 가격이 한국의 유통 가격보다 높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한국이 조선사들이 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작년에 그래서 충당금 반영해서 이제 철강 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조선사들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4개월 지켜보면 오히려 철강석 가격 다시 오르고 중국, 일본 후판 가격이 다시 좀 올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조선사가 좀 바게닝 파워를 갖는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대우 삼성이 현대중공업 그룹보다 원가가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를 일괄 구매, 같이 구매를 해버리면 네. 뭐 삼성하고 대우가 100만 톤씩 1년에 산다고 해도 현대중공업 3사가 300만 톤 사버리면 네. 누굴 더 할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조선사가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작년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올해도 보면 예, 한국산 후판이 중국과 일본산 후판 대비 현저하게 비싸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조선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러시아 쉐빙선도 이제 결제 문제도 있고 해서 건조를 다 하냐 마냐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1분기 뭐 상반기 얼마나 충당금 반영하는지 제가 지금 이제 조선업 담당, 중공업 기계 담당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금을 받아야 되고 네. 지금 당장 건조가 일정 부분 상당히 경과됐다라고 그러면 충당금 반영하는 게 맞는데 뭐 이제 설계 단계이거나 아직 스틸 커팅이 들어가지 않은 단계라고 한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충당금을 반영시킬 기준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강제가 인상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준비하신 내용도 있지만 아니 없습니다. 짧게 네, 질문을 좀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럼요. 시청자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이 카타르에서 백척 그거 한 거 이제 발주가 네 맞습니다.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게 2년 전 성과로 계약을 요구 고집을 하고 2020년 체결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 뭐 확인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카타르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거기 관련된 뭐 좀 내용을 좀 이야기해 질문하신 분이 이제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오시는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과거 슈퍼사이클 때 2004, 5, 6년에 카타르가 네. 그때도 백척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도크 슬롯 레저베이션 계약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로 이제 부킹해 놓은 겁니다. 네. 미리 다 부킹해 놓고
딴 거 하지 마. 아, 우리 100명 회식 갈 거니까 네, 뭐 그쵸. 가게 비워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4, 5, 6, 7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국 조선사들의 발주한 게 53척이에요. 아, 이거. 그거 다 받아갔습니다. 음. 그거랑 똑같은 레저베이션 계약이고 뭐 최대 153척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100% 다 현실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슬롯 레저베이션 계약을 한 게 2020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슈도 있었고 했죠. 자,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있을 거거든요. 예, 어차피 계약이 발효되기 전 사이에 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새로 협상을 해서 새로 발주하는 발주자 대비 카타르는 대량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누가 더 셀까라는 문제죠. 카타르는,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마진율 10% 나는 거를 10개 선사한테 한 척씩 받아서 10척을 받는 것보다 마진이 3% 5% 나더라도 한 개 발주자한테 10척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뭐 설계나 이런. 도면 하나 갖고 10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초기 호선은 적자가 날지언정 네.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가요. 그걸 저희가 뭐 반복 건조에 따른 뭐 시리즈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성과가 지금 시장 성과보다 저는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LNG선 성과가 제 기억으로 2억 2,30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 가격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더 낫다라고. 근데 작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21년 1억 8천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인가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값이면 한 2억 불이잖아요. 이거보다 현저히 높게 받으면 한국 조선사들이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중간 어디쯤인가로 끝나면 아쉽다라는 반응을 할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1억 8천만 불하고 2억 2천만 불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옵션 계약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반복 건조 통해서 아무리 극복을 하더라도 20%. 이게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되는 게 뭐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과거에 건설이나 조선이나 수주 받았다가 이제 뭐 조선은 해양 플랜트가 수주 받았다가 뭐 원가 올라가고 취소되고 막 그래서 난리 났었고, 건설도 해외 수주했다가 공사 계속 하다 보니까 원가가 예전 원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저렇게 GS 건설 막 날아갈 뻔하고, 여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왜냐하면 2020년도에 계약했다가 후판이 계속 올라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또. 제가 사실 이쪽 일을 지금 22년 했죠. 네. 아,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카타르 입장에서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한국 애들 빼고 중국으로 간다. 물론 중국 후동중화에 16척 줍니다. 근데 이거는 카타르가 LNG를 생산하면 누가 제일 많이 살까요? 중국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바이어가 없지. 중국인데 중국을 무시하고 한국 조선사한테 100% 다 준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후동중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대, 대우, 삼성 이쪽을 무시하고 이쪽의 가격을 억제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는 만만해 보이진 않고요. 그건 아마 정치적인 이슈까지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LNG 수입처 다변화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하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가만큼 받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과거처럼 무슨 수주받고 대규모 적자나고 그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 성과보다는 낮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조선 주가가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고, 사실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단기에 50%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리스크들을 좀 더 시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충당금 이슈를 계속 체크하는 것 같고, 후판 가격도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고민이 그거예요. 북을 깨먹을 텐데. 사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네. 네. 자, 한 예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가 이름 바꿨죠. HD 현대로. 네. 옛날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걔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7천억 정도 해요. 네. 그 밑에 조선중간지주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시가총액이 한 6.9조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손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한 13조 한 3, 4천억 하죠. 그리고 현대미포가 한 3조 6천 합니다. 이 4개 회사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28조 5천억입니다. 현대라고 하는 이름 붙어 있는 조선 관련 회사를 다 더하면 시가총액이 28조 5천억인데, 물론 그 HD 현대는 현대 오일뱅크의 대주주기 때문에 그걸 빼고 본다고 해도 거기에 삼성중공업 시총이 한 5조 5천 정도 되고 대우가 한 2.9조 정도 돼요.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순수한 조선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 대우가 한 25조 3천억 정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북으로 계산해 보면 20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문제라서 당연히 리스크를 체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 뭐 저희 최강식 위원이 PC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을 뱉는데 상당히 로지컬해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 올해 30조 원이다. 수주가 지속적으로 얼마가 될까? 그때 예측 가능한 이익이 얼마일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가총액 25조 3천억인 조선 4사가 50조 갑니다, 60조 갑니다 누구도 말을 못하죠. 다만 올해 매출 30조가 3, 4년 뒤에 매출 40조, 45조로 갈 수 있다가 되면 그만큼의 기대감은 계단식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거고 거꾸로 작년에 수주 피크, 올해는 뭐 잔고는 늘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안 늘어 이렇게 된다면 실적을 다 확인하면서 가겠죠. 사실 그게 딱 2분기가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봅니다. 삼성중공업이 사실 증잔했잖아요. 네. 계산 이런 걸 해보면 대우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현대도 그 지분을 다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정 회사에 날카로워요. 특정 회사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날카롭습니다. 사실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저 먼저 한 게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예, 그렇죠. 원래 현대중공업 했던 회사를 다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고 심지어는 또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까지 상장하겠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밸류가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과정에서 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삼성중공업은 솔직히 작년에 증자를 또 했고 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늘었죠. 한 4조 1천억 정도 될 거예요. 자본 총계가. 그게 뭐 몇 년 안에 다시 뭐 와르르르 이럴 가능성은 저는 높진 않다라고 보고요. 대우조선이 북이 많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2조? 예. 그럼 예를 들어 적자가 좀 뭐 몇천억 단위가 나온다면 부채 비율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작년까지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쨌거나 지금은 다시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증자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1분기 때 뭐 충당금이나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후판 가정을 얼마로 했느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얘기하기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 길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 조선업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좋게 보일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리스크까지 좀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 조선 이쪽을 지금 뭐 정리를 해주신다거나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뭐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 일단 저희가 뭐 PCER이라고 하는 새로운 얘기도 하고 했지만 네네네.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일단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조선업은 지난 20년간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을 썼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2.4배, 미포가 1.6배, 삼성대우가 작년 말 기준입니다. 1.3배예요. 그러면 저희는 1.5배 전후를 놓고 본다 그러면 현대중공업만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뭘까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MSCI 편입 이슈. 네. 그걸 뺀다면 나머지 조선주들이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미포 1.6배면 아마 김호영 이사님께서도 합리적일 거라고 볼 거고요. 다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제가 원가에 대한 건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LNG는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소멸됐을 때도 계속 간다. 근데 저는 EU가 지난 3월 8일 그다음에 4월 7일에 연달아 내놓은 법안이나 뭐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게 단발성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NG 밸류체인은 분명히 호황이 맞다. 네. 그러면 결국 누가 뭐래도 조선이 진짜 슈퍼사이클은 아니더라도 S자가 좀 보일 수 있다. 슈퍼에 기대감이 생기려면 뭐가 돌아서야 되느냐? 탱커가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탱커가 이렇게 유가가 올랐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환경규제 질문하셨습니다만 거기 민감한 선박 중에 하나가 탱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어느 순간에 탱커 시황이 돌아섰다라든가 탱커 쪽에 수주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S에 S6까지 슈퍼사이클 S6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항상 이 회사들이 적자를 냈고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또 안 될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 수준까지 원가는 올랐고 한 번은 반영하고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성과가 진짜 셀러스 마켓이 돼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23, 24년 거를 미리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는 있다.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NG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이슈는 아니다. 이거는 한 최소 5, 6년은 계속 갈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더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이드 선종인 탱커가 돈다면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LNG가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면 4사 중에 가장 이쪽 이 LNG에 특화되어 있는 가장 잘하는 이쪽은 어디라고? 3사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다 되고요. 비슷합니까? 현대, 대우, 삼성 비슷한데 네. 서로 자신들이 1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수주를 못 받았던 회사가 수주를 많이 받겠죠. 도구가 비어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떤 회사일지는 뭐 네, 아껴놨던. 그거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하세요. 뭐 매각 될래도 안 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군요. 그 회사 상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D사입니다. D사 여러분. 긴 시간 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사실 조선이나 이거는 아예 손 놓고 귀 막고 있었거든요. 귀 막고 막 안 듣고 일부러 막 그랬었는데 약간 좀 새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니면 최강식 위원이라도 그럼요. 제가 대신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최강식이 너무 말도 재밌게 잘하시고 막 방산 이런 쪽도 엄청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 같이 나오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최강식 이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성향이 두 분 같이 하셔 너무 이제 사실 네. 그 뭐랄까요, 과소비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소중하신 분 두 분을 한 번에 모신다는 게 다음에 한번 꼭 다시 그 탱커 시황이 돌아서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되게 모시고 싶었던 분. 그렇죠. 네, 뭐 저는 맞춰도 될까요? 그래야죠. 보내드려야죠.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 김현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